아니, 눈보라 치는 이 밤에 누구란 말인가? 산속에 홀로 살던 과부의 집 앞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과부는 부직갱이를 손에 쥔 채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대문 앞에는 낯선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과부는 죽어가던 사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우며 정성껏 돌보았고 마침내 사내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과부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대체 그 사내는 누구였을까요? 과부와 사내의 기막힌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밤마실 야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궁궐에는 젊은 임금 이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나이는 젊었으나 마음가짐은 노련한 신하들 못지않게 깊었습니다. 얼굴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수는 적었지만 한 번 입 밖에 낸 말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그 눈빛 앞에서 함부로 거짓을 꾸미지 못했지요. 어린 나이에 용상에 올랐다 하여 얕보려던 신하들도 이연의 눈과 한 번 마주치고 나면 저절로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이현은 임금이 된 뒤로 매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올라오는 장계를 허투루 보지 않았지요. 새벽이 밝기 전부터 촛불을 켜고 문서를 펼쳤고 밤이 깊어도 쉽게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장계에는 고을마다 큰 탈이 없다는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었다는 보고도 빠지지 않았고 백성들이 평안하다는 말도 늘 따라 붙었습니다. 글로만 보면 나라 안은 조용해 보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현의 귀에는 이상한 말들이 하나둘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숙직을 서던 내관들 사이에서 고을 백성들의 형편이 어렵다는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대궐 안을 오가던 하인들도 낮은 목소리로 비슷한 소문을 주고받았지요. 그런데 장계에는 여전히 백성이 평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현은 장계를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문서에 적힌 그럴듯한 말보다 대궐 안팎에서 우연히 들은 작은 소문들이 더 마음에 걸렸지요. 이현은 그런 까닭에 때때로 신분을 숨기고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도포를 걸치고 갓을 눌러쓴 채 저작거리를 걸으면 임금이 궁 안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시전 한쪽에 쪼그려 앉아 마른 엽전을 세는 안하게 한숨, 곡식 한 되를 놓고 눈물로 값을 깎는 늙은 농부의 목소리, 관아 앞에서 쫓겨나 돌아서는 사람들의 굳은 뒷모습. 이현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장계 수백 장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북쪽 산골 고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한겨울인데도 구휼미가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었지요. 더 이상한 것은 관아의 창고였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데 창고에는 쌀자루가 가득 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현은 용상에 앉아 그 소문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장계를 더 받아보아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정말 그 고을에 문제가 있다면 사또가 제 잘못을 제 손으로 적어 올릴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 사람을 보낸다는 말이 먼저 전해지면 관아는 사실을 감추고 보기 좋은 말부터 꾸며낼 것이 뻔했습니다. 이현은 문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굶주림이 사실인지 구휼미가 어디에서 막혔는지 관아 창고에 곡식이 쌓여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지요. 마침내 이현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고을로 직접 자맹을 나가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조용히 도승지 윤재겸을 불렀습니다. 윤재겸은 이현이 즉위한 뒤로 줄곧 곁을 지켜온 신하였습니다. 말씨는 차분했으며 몸가짐은 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왕명을 받들어 옮기는 일도, 조정의 크고 작은 일을 중간에서 정리하는 일도 모두 그가 맡았지요. 어떤 명이 내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따르는 것이 윤재겸의 방식이었습니다. 이현은 그런 윤재겸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왔습니다. 북쪽 산골 고을로 자맹을 다녀올 것이다. 준비하라. 이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재겸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명을 받고 채비를 시작했을 윤재겸이 그날은 고개를 든 채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그 고을은 한겨울에 눈이 유독 많이 내리는 곳이옵니다. 산길도 험하고 언제 눈사태가 날지 모르는 곳이지요. 지금 이 시기에 그 고을로 향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사옵니다. 이현은 가만히 윤재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재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북쪽 고을의 겨울이 험하다는 것은 이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윤재겸이 자맹을 만류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날은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아래에 무언가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두려운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지요. 다른 고을을 먼저 살피시는 것이 어떠하겠사옵니까? 그 다음에 날이 풀리면 북쪽으로 향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재겸의 말은 공손했고 자세도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어딘가 이현이 알던 윤재겸답지 않았습니다. 윤재겸은 어떤 명을 받아도 먼저 이유를 묻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말끝에는 조심스러운 기색이 묻어 있었고 눈빛도 아주 잠깐 흔들렸지요.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변화였지만 이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말은 알았다. 이현은 짧게 말했습니다. 윤재겸은 잠시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현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북쪽 고을로 갈 것이다. 뜻은 바꾸지 않는다. 윤재겸은 다시 한번 만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더는 말을 붙일 수 없었지요. 윤재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한 번 더 움직이는 듯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은 이번 자맹을 조용히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조를 여러 때리고 움직이면 소문이 먼저 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아와 백성들은 입을 닫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현은 윤재겸 한 사람만 데리고 길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온 신하였으니 믿고 데려갈 사람으로 그가 먼저 떠올랐지요. 두 사람은 이른 새벽 초라한 차림으로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현은 빛이 바랜 도포를 걸쳤고 윤재겸도 벼슬아치에 티가 나지 않는 옷차림이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이 점점 멀어지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이현은 말없이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윤재겸도 그 뒤를 따랐지만 좀처럼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땅 위로 발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지요. 이현은 궁을 나서면서 머릿속에 고을 백성들의 형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 속에서 겨울을 버티고 있을 사람들,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구휼미 이야기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고 이현의 마음은 그만큼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현과 윤재겸이 북쪽 고을을 향해 길을 나선 지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궁을 빠져나온 뒤
성문 밖 후미진 곳에서 미리 준비해 둔 말을 건네받았습니다. 자맹은 조용해야 했습니다. 궁 안에서부터 말을 끌고 나오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웠고 임금의 움직임이 알려지는 순간 자맹의 뜻도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말에 올라 다시 북쪽 고을로 향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그나마 길이 보였습니다. 눈이 내리기는 했지만 발목을 덮는 정도였고 말들도 큰 어려움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아침은 달랐습니다. 구름은 산등성이까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도 사방에서 거칠게 불어왔지요. 산길을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그 하늘만 보고도 걸음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이현은 말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발길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굶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이상 날씨가 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윤재겸은 말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다만 고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길도 자꾸 산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어쩐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이 산길에 들어섰을 때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흩날리는 눈이었습니다. 가볍게 내려앉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눈발은 거세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앞을 보기 어려울 만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산허리를 타고 내려오며 눈을 옆으로 날렸습니다. 말들도 앞을 보지 못해 걸음을 늦추었지요. 길이 어디서 끊기는지, 낭떠러지가 어디서 시작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현은 고삐를 꽉 잡은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끝은 얼어 감각이 무뎌졌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지요. 그때 뒤에서 윤재겸이 소리쳤습니다. 전하, 하지만 그 목소리는 거센 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비탈 위쪽에서 낮고 무거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지요. 말들이 놀라 몸을 틀었고 발밑의 땅까지 희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윤재겸이 다시 다급히 외쳤습니다. 전하, 이현이 고개를 드는 순간 산 위에서 하얀 눈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쌓여있던 눈과 흙이 한꺼번에 길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사태였습니다. 말이 크게 울며 옆으로 몸을 틀었고 이현은 본능적으로 고삐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말도 사람도 밀려오는 눈더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거대한 눈덩이가 길 위를 덮쳤습니다. 이현의 몸은 그대로 말 위에서 튕겨나갔습니다. 고지어 차가운 눈이 얼굴과 가슴 위로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눈 속으로 처박혔지요. 눈앞은 하얗게 뒤엉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윤재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전하, 전하. 그러나 그 외침도 곧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현이 눈을 떴을 때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상할 만큼 조용했지요.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옆구리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어디를 다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리도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지요. 이현은 이를 악물고 간신히 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윤재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사태가 지나간 자리에는 길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도 보이지 않았고 윤재겸의 모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현의 목소리만 거센 바람 속으로 흩어졌지요. 그 순간만큼은 임금이라는 신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현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눈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몇 걸음마다
몸이 휘청거렸지요. 손끝은 얼어붙어 아픈 줄도 모른 채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겨울 해는 짧았고 산속에는 어둠이 더 빨리 내려왔지요. 이현은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눈길을 걸었습니다.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금세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미끄러지면 몸을 버텨가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던 끝에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노란 불빛이었지요. 이현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기는 했지만 꺼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 빛을 따라 발을 옮겼습니다. 남은 힘을 끌어모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불빛은 산 아래 외딴 초가집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홀로 자리한 집이었지요. 낮은 돌담에 낡은 집 지붕을 얹은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이현에게 그 어떤 궁궐의 등불보다도 밝게 느껴졌습니다. 이현은 겨우 대문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더는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결국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 살던 이는 과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산 아래 외딴 초가에서 혼자 살아온 지 몇 해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요. 텃밭에서 거둔 것과 아껴 둔 쌀 몇 되가 겨울을 나는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방 안을 늘 깨끗이 치워두었습니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제 손이 닿는 곳만큼은 어지럽지 않게 두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서연은 아궁이 앞에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유난히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짐승이 우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힘없이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부직갱이를 손에 쥔 채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낯선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눈에 반쯤 묻혀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몹시 약했지요. 서연은 처음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겨울밤 홀로 사는 여인의 집 앞에 낯선 사내가 쓰러져 있다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아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관아와 얽히는 일이라면 서연에게는 달가울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서연은 다시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대로 두면 날이 밝기도 전에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리 오래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문을 닫을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서연은 곧 사내의 팔을 붙잡고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다 큰 사내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눈에 젖은 옷까지 달라붙어 있어 한 걸음 옮기는 일도 쉽지 않았지요.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지고 무릎에 힘이 풀렸지만 서연은 끝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끌어당긴 끝에 사내의 몸이 겨우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방 안에 눕히고 나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쉴 틈은 없었지요. 서연은 먼저 젖은 옷부터 벗겼습니다. 그대로 두면 몸에 찬 기운이 더 깊이 스며들 것 같았습니다. 벗겨낸 옷은 아궁이 곁에 펼쳐 말려두고 얼어붙은 손과 발은 따뜻한 천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옆구리에는 상처도 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깨끗이 빨아둔 천을 꺼내 상처 위에 대고 조심스럽게 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식어가는 방을 덮이기 위해 아궁이에 얼마 남지 않은 장작을 넣었습니다.
불길이 다시 살아나자 차갑던 방 안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서연은 쌀독을 열어 아껴 두었던 쌀을 꺼냈습니다. 겨울을 나려면 한 줌도 아껴야 할 쌀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이연은 며칠 동안 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은 고르지 않았지요. 가끔 눈을 뜨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흐릿한 천장이 먼저 보였습니다. 곁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지만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요. 그때마다 서연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젖은 천으로 이마를 닦아 주었고 식어버린 죽은 다시 데워 조금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서연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불씨가 약해지면 다시 살리고 천이 마르면 새 천으로 갈아 주었습니다. 이연이 신음을 내면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살폈지요. 서연은 말없이 곁을 지키며 쉬지 않고 그 사내를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이 흘렀습니다. 아궁이의 불이 며칠째 꺼지지 않고 타는 사이 이연의 몸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쁘던 숨은 차츰 고르게 돌아왔고 뜨겁던 열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눈도 좀처럼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초가집 안에서는 밤새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현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낮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황토 벽에는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창호지도 군데군데 낡아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는 나무 냄새와 죽 끓는 냄새가 방 안에 은근히 퍼져 있었지요. 궁궐의 넓고 화려한 침전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 방 안에서 앓고 있었으니 몸이 먼저 이곳을 알아본 듯 했지요. 이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옆구리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마음대로 움직일 몸이 아니었지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사발을 들고 들어오다가 이현이 눈을 뜬 것을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곧 이현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며칠을 앓으셨으니 몸이 많이 약해지셨을 것입니다. 죽부터 드시지요. 서연은 이현이 놀라지 않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현은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얼굴은 단아하고 고왔지만 고생한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힘든 세월을 지나왔어도 마음까지 잃지는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요. 이현은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소. 나를 살린 이가 낭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이현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한 모금 넘긴 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살림은 단출했습니다. 낡은 장 하나, 작은 함 하나, 벽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넉넉한 집이 아니라는 것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지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서연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로 낯선 사내 하나를 살리기 위해 곁을 지켰습니다. 이현은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현의 몸이 회복되어 가면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현의 몸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눈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 세상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산길도 아직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요. 이현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낫지 않은 데다 저 눈길에서 다시 쓰러지면 정말 끝이었지요. 그동안 이현은 가만히 누워만 있을 수 없어 서연을 도우려 했습니다. 장작을 조금 패보겠다며 도끼를 들기도 했고
물이라도 길어오겠다며 물동이를 들고 나서기도 했지요. 하지만 평생 임금으로 살아온 이연에게 그런 일들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 앞에 서니 어디에 힘을 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껏 내리쳤는데도 나무는 제대로 갈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손목만 시큰거렸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우물까지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심해서 돌아온다고 했지만 눈길에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물을 절반이나 쏟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이연을 보고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물동이를 받아 들고 다시 물을 채워왔습니다. 이연은 그때 처음으로 제 손이 참 서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손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장작 하나 제대로 패지 못했고 물 한 동이도 온전히 길어 오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그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 깊은 산에 홀로 사는 것이오? 가족은 없소. 서연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부직갱이를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이현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 스친 어두운 기색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라 하기엔 오래 굳어 있었고 체념이라 하기엔 아직 아픈 기색이 남아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현은 서연이 불을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이런 곳에 혼자 지내는 데에는 사연이 있을 듯하오. 말하기 어렵다면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궁이 속 불길만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댁이 역적의 누명을 썼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집안 사람들이 끌려갔지요. 재산은 빼앗겼고 집안의 이름도 더럽혀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불길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역적 집안의 며느리라는 손가락질을 피해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울 만큼 울고 난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담담함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현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연으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한 집안이 무너졌다면 누군가 뒤에서 이를 꾸몄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더 말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다시 꺼내게 하는 것도 그 여인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현은 아직 자신이 임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맹을 끝내기 전이기도 했고 신분을 밝히는 순간 서연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은 그저 길을 잃은 나그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먼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현도 천천히 그 뒤를 따랐지요. 마당 앞에는 군줄 몇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승지 윤재겸이 있었습니다. 윤재겸은 눈사태 뒤로 이현을 찾지 못하자 급히 궁으로 돌아가 군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을로 내려와 임금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발이 닿는 곳마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던 끝에 산속 외딴 초가집에 낯선 사내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윤재겸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장 군졸들을 이끌고 그 초가집을 향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재겸이 마당 안으로 들어서다가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윤재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도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지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현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재겸은 곧 정신을 차린 듯 몸을 낮추고 이현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무사하시어 다행이옵니다. 신이 전하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사오니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그 침착함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기색이 묻어 있었지요. 어서 궁으로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몸이 아직 성치 않으시다면 가마를 준비하겠사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뒤에 서 있던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껏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지켜보던 사내의 정체를 그제서야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조용히 이현을 향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이 스쳐갔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이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하루 더 머물겠다. 윤재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기에 윤재겸은 다시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밤 이현은 윤재겸과 서연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윤재겸은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서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역시 윤재겸이 있는 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얼굴빛도 어두워졌지요. 밥상을 들고 들어올 때도 빈 그릇을 거두어 갈 때도 서연은 윤재겸에게서 되도록 멀리 떨어지려 했습니다. 이현은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 자리에서 조용히 서연의 남편 집안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역적으로 몰렸다는 그 일 말입니다. 그 순간 윤재겸이 빠르게 말을 막았습니다. 전하, 지나간 일을 이 자리에서 들추는 것은 좋지 않사옵니다. 내일 궁으로 돌아가신 뒤에 차차 살피셔도 늦지 않을 듯하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이현은 그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재겸은 왜 그 이야기를 막으려 하는가? 그 의문은 이현의 마음 속에서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게 타는 등불 아래에서 윤재겸의 흔들리던 눈빛과 서연의 굳어버린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있었습니다. 아직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곧 알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현은 서연에게 정중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낭자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으셨으니 돌아가시는 길에 무리하지 마십시오. 말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서연의 눈가가 젖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곁을 지켜준 여인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가진 것을 아끼지 않았고 낯선 사내 하나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장자까지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단한 일을 했다는 기색은 조금도 내지 않았지요. 이현은 한동안 서연을 바라보다가 초가집을 떠났습니다. 윤재겸은 이현의 곁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어서 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또 꺼내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을을 살피고 돌아갈 것이다. 윤재겸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전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사옵니다.
고을 일은 다른 신하를 보내 살피게 하셔도 늦지 않사옵니다. 이현은 윤재겸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고을에 온 까닭이 있었다. 그 일을 마저 보고 돌아가겠다. 윤재겸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현은 군졸들을 윤재겸 곁에 두고 혼자 고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낡은 도포를 걸치고 갓을 눌러쓴 모습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짚고 걷는 모습은 먼 길을 떠돌다 들어온 나그네처럼 보였지요. 아무도 그가 임금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고을 안의 모습은 소문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활기가 없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는 낮았고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가게 앞에는 늙은 노인이 마른 곡식 한 줌을 앞에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누더기를 걸친 아이들이 쪼그려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 곁을 지나가면서도 모른 척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모두 오랫동안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추위와 곤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의 모습이었지요. 이현은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곡식 몇 줌을 사는 척하며 상인의 말을 섞고 길가에 앉은 노인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나그네를 경계하던 사람들도 이현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해마다 세금이 늘어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했지요. 밭을 빼앗긴 농부도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자 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 반문서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따지고 싶었지만 관아에 맞섰다가 더 큰 화를 당할까 두려워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요. 구휼미를 받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아이 어미도 있었습니다. 관아 앞까지 갔더니 이미 다 나누어 주었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구휼미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현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조용히 고을 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관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 담장 너머로 보이는 창고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의 말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을 사또가 백성들에게 나누어야 할 구휼미를 빼돌리고 있었지요. 이현은 며칠 동안 조용히 고을 안을 더 살폈습니다. 빼돌린 곡식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그 일에 끼어 있었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몰래 팔린 쌀자루가 어느 장사치에게 넘어갔는지 알아보았고, 사또의 친척 집으로 흘러간 곡식도 살폈습니다. 이제 증거들은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현은 윤재겸과 군졸들을 데리고 관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분을 밝혔습니다. 관아 안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사또는 임금이 직접 고을에 내려왔다는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창고를 열어라.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쌀자루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현은 장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수와 실제 쌀자루의 수는 맞지 않았습니다. 구휼미로 내려온 곡식의 절반 이상이 장부에서 사라져 있었지요. 사또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장부를 잘못 적은 것이라 했고 아전들이 실수한 것이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현이 미리 찾아둔 장사치와 아전들이 차례로 불려 들어오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이 입을 열자 다른 사람들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사실을 고했습니다. 사또의 지시로 곡식을 빼돌렸다는 말이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현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죄 없는 백성이 굶주리는 동안 내 창고에는 쌀이 쌓여 있었다. 이 죄를 어찌 갚을 것이냐. 사또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은 곧바로 사또를 파직하고 포박하게 했습니다. 곡식을 빼돌린 장사치와 아전들도 모두 잡아들이게 했지요. 그리고 창고에 쌓여있던 쌀은 그 자리에서 풀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멀찍이서 지켜보던 백성들도 하나둘 관아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쌀자루가 나오는 것을 보자 사람들은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도 하나둘 터져 나왔지요. 이현은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내려온 길이었으니 서둘러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관아 앞도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이현은 그제야 고을을 떠나 궁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의 하늘은 내려올 때와 달랐습니다. 구름은 걷혀 있었고 겨울 햇살이 눈 덮인 산등성이 위로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말발굽 아래로 눈이 바스러지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지요. 윤재겸은 이현의 뒤를 따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마음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의 죄는 밝혀졌고 빼돌린 곡식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무너진 한 집안의 이름을 되찾는 일은 더 조심스럽게 살펴야 했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도 서둘러 넘길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멀리 궁궐의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고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살던 초가집의 희미한 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궁궐이 가까워질수록 그 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이현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정의 일을 살폈습니다. 장계를 읽고 신하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북쪽 고을의 사또를 파직한 뒤 후임을 정하는 일도 조용히 마무리했지요. 신하들은 임금이 잠행해서 무사히 돌아온 것을 다행으로 여겼고 고을의 비리를 밝혀낸 일을 두고 이현의 결단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의 마음에는 다른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하소연할 곳 하나 없이 깊은 산 아래에 숨어 살던 여인 말입니다. 이현은 서연이 단지 불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사연과 윤재겸의 흔들리던 눈빛이 자꾸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이현은 잊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시댁 이야기가 나오자 윤재겸이 얼마나 빠르게 말을 막았는지 말입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나온 말이었습니다. 오래 감추어 온 일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급히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현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믿을 만한 내관 하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내관은 이현이 오래전부터 믿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무겁고 일처리가 빨랐으며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충신이었지요. 이현은 낮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인의 시댁이 영모에 연루된 사건을 조사하라. 당시 문서와 증인, 관아 기록까지 모두 살피되 조용히 움직여라. 이 일은 나와 너 외에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내관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뒤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오래도록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내던 목소리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현은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관이 당시 기록을 하나씩 살피자 곳곳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의 시댁은 영모를 꾸밀 만한 힘도 사람도 재물도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넓은 전답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손을 뻗을 만한 인맥도 없었지요. 그런 집안이 영모의 주모자로 몰렸다는 것부터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더 수상한 것은 사건이 처리된 속도였습니다. 영모 사건이라면 마땅히 여러 차례 조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따져보고 문서도 하나하나 맞춰 보아야 했지요. 그런데 서연의 시댁은 연루되었다는 말이 돌자마자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문도 서둘러 끝난 흔적이 있었습니다. 증인들은 서로 말을 맞춘 듯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했습니다. 문서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흔적도 나왔습니다. 그 사건을 조정 안에서 급히 밀어붙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올린 자가 있었고 뒤에서 빠르게 결론을 내도록 움직인 손도 있었습니다. 내관은 그 흔적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며칠 뒤 내관이 밤늦게 이현 앞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에는 무거운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이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고하라. 내관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망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꺼낼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전하, 서연 낭자의 시댁은 영모와 관련이 없사옵니다. 당시 사건은 처음부터 꾸며진 일이었사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뒤에서 움직인 사람이 궁 안에 있사옵니다. 이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름을 대라. 내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승지 윤재겸이옵니다. 순간 이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전 안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촛불만 조용히 타고 있었지요. 이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윤재겸은 즉위한 뒤로 줄곧 곁을 지켜온 신하였습니다. 왕명을 받들어 옮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맹길에도 함께 나섰고 눈사태 뒤에는 임금을 찾겠다며 다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윤재겸이 죄 없는 집안을 역적으로 몰았다는 사실은 이현의 가슴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내관은 이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윤재겸은 젊은 시절 서연과 혼인하려 했습니다. 서연의 부모에게 청을 넣었지만 거절당했고 얼마 뒤 서연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갔지요. 윤재겸은 그 일을 오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조정 안에서 힘을 얻게 되자 그 원한을 죄 없는 서연의 시댁에 풀었습니다. 거짓 증언이 만들어졌고 꾸며낸 문서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시댁은 영모의 주모자로 몰렸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집안은 무너졌고 서연의 남편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역적의 며느리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깊은 산 아래로 밀려나야 했지요. 윤재겸은 그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도 도승지의 자리에 앉아 이현의 곁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이현의 머릿속에서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자맹을 떠나기 전 윤재겸이 그 고을만큼은 가지 말라고 했던 까닭이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마자 굳어버린 얼굴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시댁 이야기가 나오자 서둘러 말을 막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충심이 아니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죄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현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허탈함이었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러 나선 길에서 정작 가장 가까운 신하가 한 여인의 삶을 무너뜨린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현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임금이 믿었던 사람이 임금의 눈앞에서 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은 그것을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이현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그 사건은 곧 다시 살필 것이다. 그대는 명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 내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현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낭자의 시댁에 씌워진 영모 누명을 다시 조사하라. 이번에는 임금의 명으로 처음부터 다시 살필 것이다. 누구도 이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라. 내관이 물러가자 편전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궁궐의 밤은 깊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지요. 이현은 그 별빛 아래서 서연이 살던 초가집의 불빛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그 작은 불빛 말입니다. 그 불빛이 자신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 불빛을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억울하게 무너진 한 집안의 이름을 되찾는 일. 죄인의 낙인을 안고 살아온 한 여인의 삶을 바로잡는 일. 이현은 반드시 해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의 등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윤재겸이 눈치를 채고 증거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지요. 윤재겸을 잡으려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불안해하고 스스로 숨긴 것을 건드리게 해야 했습니다. 이현은 조용히 윤재겸을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얼굴로 오래전 서연의 시댁이 영모에 몰렸던 일을 꺼냈습니다. 그 사건을 다시 살펴보려 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재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곧 평소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숨결은 분명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전하, 죽은 역적의 일을 다시 들추면 조정이 시끄러워질 것이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을 굳이 다시 열 필요가 있겠사옵니까? 이현은 윤재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물러가라. 윤재겸은 안도한 듯 허리를 굽히고 편전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이현의 눈빛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이현은 즉시 내관을 불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재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라.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무엇을 없애려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고하라. 내관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윤재겸은 편전을 나간 그날 저녁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래전 사건에 연루되었던 아전을 은밀히 불러 만났습니다. 다음 날에는 당시 거짓 증언을 했던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조작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던 자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도승지였습니다. 낮에는 조정에서 반듯하게 왕명을 받들었고 신하들 앞에서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사람을 피해 움직였습니다. 구미진 골목으로 다녔고 얼굴을 가렸으며 수행원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움직임을 이현이 보낸 내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관은 증거를 하나씩 모아 날마다 이현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현은 그 보고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윤재겸이 증거를 없애려 움직인 덕분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되었던 아전,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던 자, 서연의 시댁 재산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 차례로 파악되었습니다. 윤재겸이 찾아다닐수록 오히려 연루된 사람들의 지도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현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자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꾸며 내도 곧바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냈지요. 결국 버틸 수도 빠져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던 자들도 차례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마침내 윤재겸을
다시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편전 안에는 이미 증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작된 문서와 당시 장부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재겸은 편전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그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현은 윤재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그 집안을 역적으로 만든 것이냐? 윤재겸은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누군가 신을 모함하려는 것이옵니다. 이현은 아무 말 없이 첫 번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당시 영모 사건에 쓰인 고발장이었습니다. 문서의 글씨체와 윤재겸이 평소 사용하던 표현이 일치한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윤재겸은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이현은 두 번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윤재겸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던 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도승지 어른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사옵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았사옵니다. 윤재겸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버텼습니다. 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현은 세 번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조작된 장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윤재겸이 그 장부를 없애려 했던 날 밤, 내관이 직접 목격한 내용을 낱낱이 고하게 했습니다. 윤재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전 윤재겸의 지시를 직접 받고 서연의 시댁을 영모에 엮었던 아전이 편전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아전은 윤재겸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이현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윤재겸은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이 죄를 지었사옵니다. 편전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 낭자를 잊지 못하였사옵니다. 혼인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낭자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 것을 보며 견딜 수가 없었사옵니다. 그 집안을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사옵니다. 이현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윤재겸의 말이 끝나자 이현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내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 한 집안이 무너졌고 한 여인이 죄인의 이름으로 평생을 숨어 살았다. 내가 한 일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 윤재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윤재겸을 당장 파직하고 옥에 가두어라. 거짓 문서를 꾸민 자, 거짓 증언을 한 자, 죄 없는 집안을 무너뜨리는데 손을 보탠 자들도 모두 벌하라. 군졸들이 윤재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윤재겸은 끌려가면서도 한 번 고개를 들어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눈빛 앞에서 물러서는 임금이 되어서는 안 되었지요. 편전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현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즉시명을 내렸습니다. 서연의 남편 집안에 씌워진 영모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기고 죽은 이들의 이름을 다시 바로잡으며 빼앗겼던 신분과 명예를 모두 되돌려 주라는 명이었지요. 소식은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남편의 이름이, 무너진 집안의 이름이, 더럽혀진 채 남겨졌던 자신의 이름이 마침내 바로잡혔지요.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오래 울었습니다. 그 뒤 서연은 초가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마을로 나갔고 고개를 들어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피하던 이들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크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되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이현은 그 겨울의 일을 오래 잊지 못했습니다. 눈 속에서 쓰러진 자신을 살린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의 삶을 무너뜨린 자가 가장 가까운 신하였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현은 그 뒤 조정의 오래된 사건들을 다시 살피게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백성이 없는지, 권세를 가진 자가 힘없는 이의 삶을 짓밟은 일은 없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법을 더 엄하게 바로잡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을 넓혔습니다. 몇 달 뒤 서연이 사는 고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초가집 마당에 눈이 녹고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따뜻한 볕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떠나간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제 서연은 더 이상 죄인의 이름으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힘없는 이의 삶을 짓밟을 때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윤재겸은 조정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죄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감춘 것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깊이 묻어둔 죄일수록 드러날 때의 무게는 더 무거운 법이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 아래 영원히 숨겨지는 것은 없다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큰 죄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을 마음속에 숨기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들키지 않을까 마음 졸이고 괜히 더 불안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오래 품고 있는 것보다 용기를 내어 털어내는 편이 오히려 더 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숨기고 있을 때는 작아 보이던 일도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꺼내놓는 순간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감추기보다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